네, 들어가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저는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슬로건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이고요. 내년 되면 대치동에서 벌써 21년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은 간단하게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까지 갔다가 중퇴를 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가 결국 이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양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지지난주에 그 종강 사진입니다. 제 종강 사진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벌써 21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수학 강사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축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통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 한 번 들으면 끝까지 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정파냐 사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파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보면 수능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매우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다 할 줄 아는데 이거 나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수업을 듣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푼 건 그냥 푼 건데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저래서 저렇게 했던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를 저랑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서 제 수업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PR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학생 입장에서 후기를 하나 따왔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서 크게 좀 떠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평 때 84점을 받고 수능 때 원점수 100점을 받은 친구인데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엔제,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평가원이 주고있는 힌트를 잘 잡아내는 태도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습니다. 9월에 저였다면 수능장에서 분명히 헤맸겠죠. 그렇지만 선생님께 배우면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제랑 실무로 양측이라면 되지 않을까? 기출 외울 정도로 봤는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사실 대치동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컨텐츠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쌓아둔 애들 되게 많아요. 풀지는 않으면서. 사실 많이 쌓아두고 많이 풀면 당연히 수학 실력은 늘긴 할 거예요. 그 느는데 문제는 그게 수능 실력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을 겪다가 결국 이제 저를 만나서 결국은 제 강의를 들어보면 자기가 항상 그랬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다. 이게 학생 입장의 제 강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수능 수학의 본질은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실 다 느끼시잖아요. 수학은 유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잘했고 경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라는 거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재능이 있는 애들 중에도 수능 수학을 못하는 애가 있고요. 재능이 없는 애들 중에도 수능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1년째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능 수학을 그럼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아마 3년 동안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 3년 동안은 저도 수능 수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그런 거 많이 가르치면 매 수업 애들이 박수 칩니다. 그럼 이제 매 수업마다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했었는데 수능 끝나면 연락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한 3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평가원이 만든 문제니까 평가원이라는 집단은 도대체 어떻게 수능 문제를 만들까? 그걸 만약에 파헤칠 수 있다면
당연히 아이들에게 그 논리로 가르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찾은 게 결국은 이런 기반한 발상, 뭐 IQ 테스트, 수학 올림피아들은 재능 있는 애들이 잘 푸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행동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용 영역하고 행동 영역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내용 영역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쉽게 아시죠. 말 그대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을 하나 배우면 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수학에서는 그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이 행동 영역은 결국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말이 이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답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수능에 나온다라는 오답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그러니까 뭐 전국의 만점자 이렇게 맨날 인터뷰하는 게 오잖아요. 교과서만으로 공부했다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을 내는 건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것도 수능에 나와요. 그게 왜 나오냐면 그게 바로 이 행동유형이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어도 교과서에 배운 것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추론이라는 걸 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행동유형이 생각보다 되게 매뉴얼에 보시면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21년째 하니까 저가 아는 수학 강사만 한 200명 되거든요. 근데 강사들 중에서도 이 행동유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강사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행동유형을 이해하려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 대치동 설명회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수학 문제를 국어 문제로 바꿔왔어요. 자, 빈칸 추론한 문제입니다.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아마 본인들 중에 이 속담 나 알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내용 영역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 교과서에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한 친구도 누구나 그냥 보자마자 답을 쓰겠죠? 그런 문제가 수능에서 2점짜리, 3점짜리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 중에 나 이 속담 몰라 이런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나 이 속담 처음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수능장에 가서 4점짜리 문제를 처음 보는 문항을 맞았을 때 그 느낌이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때 필요한 게 제가 강조하는 이 태도에 대한 행동 유형이에요. 그럼 아마 이럴 거예요. 많이들 뭔가를 하시겠죠. 봄비가 네모래니까 당연히 네모에 잔비, 부슬비, 꽃비, 여우비, 가랑비를 막 대입해봐요. 그 중에 이제 어울리는 걸 찾고 확실히 아닌 거 지우시고 그럼 몇 개 남죠? 몇 개 남다 보면 그래도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아마 답을 내실 거예요. 그런 게 뭐죠? 찍는 거예요. 그런 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찍으니까 당연히 찍으면 답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데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평가는 100% 아마 와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문제를 절대 내지 않아요. 제가 21년째 가르치는데 평가원이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 사설 문제인 거예요. 사설 문제는 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냥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거를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내신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런 문제이고 평가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든다면 평가원은 이 문제를 당연히 이렇게 안 내죠. 평가원은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제인데 그냥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행동 유형을 우리가 연습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 농촌 사람들에게와 같은 단서를 찾는 행동이에요. 과연 아이들이 이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이 농촌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단서를 읽을 수 있는 태도를 아이들이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수업은 결국 이 태도를 기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문제죠. 아까는 완전 다르게 앞에 농촌 사람들에게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봄비야 넌 뭐니 하면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러면 농촌 사람들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물으면 농촌 사람들의 본부는 보통 봄에 씨를 뿌리죠. 관계를 따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비가 내려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뭘 해요?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 처음 보는 속담이지만 그래도 잔비가 좀 더 논리적이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통해서 답을 추론해 나가는 걸 행동유희라 부르는 거예요. 결국 수학 문제는 결국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매뉴얼에 사실은 서술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가 안 돼 있어요. 이 속담은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 때 라디오에서 이 속담을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 속담을 몰랐거든요. 이 속담을 몰랐는데 저는 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속담을 모르는데 왜 추론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정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실 문제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결국 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오면 거기서 남들이 모르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모르는 어떤 스킬적인 것들을 배워서 남들보다 멋지게 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제에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는 걸 제 수업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문제에 있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뛰어나더라도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태도 확립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듣는 거고 제 수업이 굉장히 친절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듣는 수업 중에 되게 친절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친절한 수업 때문에 이제 소위 잘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제 수업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좀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고요. 결론을 내려버리면 즉 문제 내에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단서를 관찰할 수 있는 태도, 기출문제는 단지 내가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주어진 표현을 통해 내 풀이의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 속에 반드시 필연적인 길에 대한 단서가 있고 이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기출분석입니다. 이 대화법을 훈련하면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그 개념은요. 기출문제를 바르게 푸는 게 개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겨울방학 때 잡아야 되는 공부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수업에 강조하는 건 이 태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랑 대략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거든요. 10개월 정도 공부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왜냐면 문제 풀다 문제 있는 그 힌트와 대화하는 거라서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색하고 그렇게 느낄 뿐인 거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대하다 보면 수능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결국은 두 가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개념과 기출을 어떻게 고민이 많을 텐데 결국 그 정답은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1, 고2 때처럼 공부하시면 재수삼수가 필수가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으로 제 수강생들 비율을 보면 N수의 비율이 참 많기는 해요. 왜냐면 현역 때 이제 제가 광고나 홍보를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역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현역 때 실패하고 나서 재수 때 이제 저를 선택해보고 이게 맞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제가 아마 재수 N수 비율이 가장 높은 강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어떤 실전 이 행동 교육을 가르치는 실전 개념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기출 문제를 푸는 기출 코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마 제 수업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선택 미적분 같은 경우
자녀분들 중에서 우리 애들 선택미적분 아직 아예 안 했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했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은 풍월밖에 없는, 그래서 과연 이 수업을 들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가 처음 듣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인강에 요게 12월 초에 오픈이 됩니다. 이미 오픈이 돼 있고요. 이 스타트 개념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사실 긴 강의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제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 그 현강 오픈하기 전에 요 입문 강의를 꼭 듣고 오시면 이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딱 매뉴얼대로 가르친 강의예요. 매뉴얼대로 굉장히 친절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거.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가 지금 중1인데 보통 중1 때 고등학교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강의했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한테 강의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강의니까 요거를 미리 듣고 오시면 현장에서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아마 중간 내신 휴강 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보통은 3주로 잡혀 있는데 아마 수강생들의 그 스펙트럼이 좀 학교마다 기간이 길면 4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주 또는 3주로 하게 될 거고, 이 휴강 기간에도 역시나 그 아무래도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1학기는. 그래서 아마 근방 있는 학교에 대한 내신 자료를 제가 과제장으로 만들어서 나눠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신 강의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지만 자료집을 통해서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DB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거를 또 나눠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중간 기말 또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관리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일단 매 회차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했는가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평가는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앱이 있어요. 스쿨링 앱이 있어서 앱을 까시면 앱에서 모두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누적해 볼 수 있고 누적된 데이터 보면서 내 애가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링 앱을 좀 까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이 주간제예요. 가장 제가 현장 수업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간제가 강의와 주간제가 싱크로율이 맞지 않아요. 근데 시중에 지금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강사 본인이 주간제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하는데 주간제는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수업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는 주간제가 싱크로율이 잘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거 가지고 저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아마 겨울방학 그 뭐 미적분 특강 빼고는 일주일에 지금 정규반은 한 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6일 동안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을 던져주고 그 소통을 또 제가 1대1 이 담임 멘토제를 운영을 해서 그 또 대단위 강의라고 해서 이 관리적인 면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대단위 강의가 관리를 더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1대1 수업이 아닌 이상 1대2 수업이랑 1대4 수업은 똑같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멘토들이 많이 와서 멘토들이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한 멘토당 맡아서 소통하고 뭔가 수업 시간에는 물론 제가 다 봤는데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요일에 결국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멘토들이랑 소통을 한 다음에 멘토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불러서 그러니까 멘토선에서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제가 이제 다시 컨트롤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거의 학교 선배예요. 거의 학교 선배들이라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전적인 어떤 그런 정말 멘토 역할을 많이 하니까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표는 현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미래탐구는 토요일 저녁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반으로서 1년 쭉 끌고 가는 반이고
사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반을 같이 지금은 14주 정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 좀 양이 많아서 요거는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에서는 그 미적분이 끝나고 나면 선택 과목에 관계없이 아마 공통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선택 과목은 다 제가 영상으로 제공하게 될 거예요. 따로 편집을 해서 따로 연출을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선택 과목에 관계없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뒤에 나와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